바로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현무유근 전쟁을 끝내는 무기다라고 선언한 날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담화를 발표하는 순간 전 세계 언론은 앞다투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단순한 신형 무기의 공개가 아니라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방어적 태도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판을 흔드는 국가가 되었음을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CNN은 솔샥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고 일본 NHK조차 아시아의 군사균형이 무너졌다라고 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어 선택이에요. 종전, 무기라는 표현은 미국이나 러시아조차 쉽게 쓰지 못하는 단어인데 한국이 그것을 정면으로 선언했다는 건 곧 실제 능력이 뒷받침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발표가 가진 정치적 함의에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당황한 듯 즉각 논평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뒤에야 우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솔직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발언에 가까웠죠. 반면 펜타곤 내부 보고서는 더 냉정했습니다. 아시아의 어떤 방어망도 현무육을 막을 수 없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 군사적 한계를 인정한 역사적인 문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한 동맹국의 무기를 두고 이 정도로 공식적으로 한계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늘 미군의 방어체계, 예를 들어 사드, THAAD, 나 패트리엇 같은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사태에서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에서 체포되는 굴욕을 겪고 동맹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을 때 국민들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무기가 필요하다. 현무 6의 등장은 바로 그 요구에 대한 대답이었고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국이 자존심을 되찾은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너무 도발적이다. 중국과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시진핑 정부는 관영 매체를 동원해 한국을 비난했고 기시바 총리 역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죠. 혹시 우리가 스스로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아닐까요?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모호한 태도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까?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견디고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존중받을 수 없었죠. 오히려 단호한 선언이 상대방에게는 더 강력한 억제 효과로 작용합니다. 일본이 이지스에 목을 매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입에 올리며 위협하던 시절도 이제 과거가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곧바로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국내 반응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76%의 국민이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나왔는데 이번 발표 이후 현무육 자부심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단순히 무기에 환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그늘 아래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심리적 해방감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무기는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실제로 그날 밤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현무 6발표 영상을 돌려보며 박수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한 60대 시민의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내 젊은 시절엔 늘 미국이 지켜준다고 믿었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고 느낀다. 이 말이야말로 현무 6이 가져온 진짜 변화 아닐까요? 무기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정신적 전환, 즉 우리는 이제 종속이 아니라 주체다라는 자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중국이나 일본이 도발한다면 현무6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현무 6은 실제 사용을 전제로 한 무기가 아니라 억제, 디테런스를
위해 존재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억제가 가장 강력할 때는 상대가 실제 사용 가능성을 믿을 때입니다. 펜타곤이 막을 수 없다고 인정했으니 베이징이나 도쿄가 무모한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겠죠. 저는 이것이 한국이 얻은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전쟁의 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동의합니다. 결국 이번 선언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나토, 중동까지도 주목했어요. 특히 나토의 군사분석 보고서에서는 서울이 이제 전 세계 전략적 균형의 한 축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무6은 사실상 그 이상의 억지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독창적 힘이라고 봅니다. 현무6이 단순히 기존 미사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사실상 이 무기는 현무5와 이전 세대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을 보여줍니다. 우선 사거리부터 살펴보죠. 현무5는 최대 800km 정도로 알려졌지만 현무6은 공식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전문가들은 최소 1500km 이상, 심지어 2000km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이 말은 서울에서 발사하면 베이징, 상하이, 도쿄까지 동시에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이 갑자기 이런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했을까요? 바로 억제력입니다. 북한만을 상정한 무기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 전체를 향한 절대 억지라는 겁니다. 사거리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관통력입니다. 기존의 탄도미사일은 미국이 배치한 사드, THAD, 나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에 일정 부분 요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현무6은 고속 활공 단계와 변칙 기동 기술을 도입해서 사실상 현존하는 방어망으로는 요격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조차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지스는 현무6 앞에선 무력하 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고 미국의 R&D 연구소 보고서도 한국이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죠. 저는 속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현무6은 마하 10 이상을 돌파하는 극초음속 구간 진입 능력을 갖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하 10이라는 건 서울에서 도쿄까지 3분도 채 걸리지 않는 속도예요. 이 속도라면 적의 지휘부가 위기를 인지하고 대응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발사 순간 전쟁의 향방은 이미 결정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는 전통적인 군사작전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임 체인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무6은 핵탄두와 결합했을 때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혹자는 핵이 없는 한국의 미사일은 아무리 강력해도 결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미국식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현무6의 CEP, 즉 원형 공산 오차는 불과 수미터 단위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재래식 탄두라 하더라도 적의 핵심 지휘소, 항공모함 기항지, 발전소나 통신 허브 같은 전략 목표를 정밀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이 아니어도 종말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원한다면 핵무기와 결합할 잠재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원전 기술과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현무5와 현무6의 발전 과정을 비교하면 단순히 성능 향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무5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무기였지만 현무6은 동북아 전체 전략 지형을 장악하기 위한 무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시도했을 때 우리는 반도체 기술로 반격했죠.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도발하면 바로 도쿄까지 날아간다 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무기가 다른 이유는 단순히 스펙상의 우위 때문이 아닙니다. 현무6은 한국의 전략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무기입니다. 즉, 우리는 다시는 조지아 사태 같은 굴욕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일본도
이제 한국이 가진 무기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원받는 나라가 아니라 경계해야 할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현무육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무기는 한국이 선택한 새로운 언어다. 과거에는 외교적 협상이나 동맹이존이 우리의 언어였다면 이제는 미사일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메시지는 간단하죠.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우리 힘으로 보장한다. 이 점이야말로 현무육이 다른 모든 무기와 구별되는 결정적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드, THAAD, 패트리엇, 그리고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이 마치 절대적인 방패인 것처럼 선전되는 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현무육이 공개되자마자 펜타곤조차 아시아에 존재하는 어떤 방어망도 이 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붕괴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방패 신화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특히 일본의 충격이 더 큽니다. 기시바 시게루 총리가 직접 보고를 받고 도쿄가 무방비 상태라는 건가? 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은 오랜 세월 방위 전략을 이지스에 의존해왔습니다. 미국산 이지스함과 요격미사일 SM-3, SM-6에 수십조 엔을 투자했죠. 그런데 현무-6은 변칙 기동과 고속 활공 단계 때문에 요격률이 사실상 0에 수렴한다는 분석이 나오니 그동안의 투자가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 일본 언론조차 국민 세금이 물거품이 됐다며 격렬히 비판했습니다. 이건 일본 정치권의 뿌리 깊은 무능과 의존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게다가 미군의 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괌에 배치된 사드는 최대 고도 150km 정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데 현무6은 고도 변칙 궤적과 극초음속 돌파 능력으로 요격 구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미사일 방어의 기본 원리가 예측 가능한 궤도에 기초하는데 현무6은 바로 그 전제를 깨뜨렸습니다. 펜타곤 보고서에 실린 표현이 인상적이었죠. 이 미사일은 방패가 아니라 칼을 상대로 한 종이 방패와 같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최신 레이저 요격 시스템이 배치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레이저 요격은 아직 실험 단계이고 대기권 환경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가진 표적을 추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KHEL 같은 자체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이니 미국이 만약 새로운 요격 수단을 내놓더라도 한국이 대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방패는 늘 공격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아무리 새로운 방어 기술을 연구해도 한국은 이미 한 발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미국과 일본의 방패가 이렇게 쉽게 무력화된 걸까요? 단순히 기술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한계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의 방어 체계는 애초에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만을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즉, 저속 이 예측 가능한 궤도를 전제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도 잠재적 위협으로 상정하고 현무6을 개발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공격 개념에서 출발한 무기는 언제나 방어 개념에서 출발한 무기를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우리가 과연 미국에만 의존할 수 있느냐는 논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떤 선택지도 없는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은 부족하고 미국 무기만 수입하다가 지금처럼 무력화되는 결과를 맞이한 거죠. 저는 이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독자 기술을 쌓아 올렸고 일본은 수입에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한반도 전체 전략 구도를 어떻게 뒤집었느냐 하는 겁니다. 과거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늘 비슷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미군의 개입, 일본의 후방 지원, 중국의 눈치 보기, 그리고 한국은 늘 방어적 입장. 그러나 현무6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전쟁 개념 즉 몇 달 동안 이어지는 장기전, 군수물자와 병력 투입 경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무 6은 발사 순간 몇 분 안에 전쟁의 결말을 정할 수 있는 무기니까요. 과거에는 북한이 1만여 문의 장사정포와 미사일로 서울을 위협하면 한국은 방어하고 미국은 증원군을 보내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현무 6이 등장한 순간 판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이 공격받기 전에 이미 평양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본 역시 후방에서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환상이 깨졌습니다. 도쿄와 오사카가 즉시 사정권에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중국 역시 동북부 군사기지가 위험에 노출되면서 전략적 계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적 억제 효과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늘 실제 전쟁은 시작되기 전에 끝난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진정한 억제입니다. 현무 6이야말로 이런 억제를 완성한 무기죠. 일본이 아무리 이지스를 강조해도 중국이 DF 계열 미사일을 과시해도 결국 가장 두려운 이름은 이제 현무 6입니다. 하지만 이런 억제력이 오히려 불안정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먼저 행동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과거 냉전 시절에도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두려워하다가 이기가 커진 사례가 많았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우려지만 여기서 차이를 봐야 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대등한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상호 파괴 가능성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주변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한국은 공격 능력을 확보했지만 전쟁을 먼저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일본은 이미 경제의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라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현무 6은 한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도발을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도 벌써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미사일을 가졌는데 우리가 과연 미국의 우산만 믿고 안전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시바 총리는 이 일 동맹이 철통 같다고 말하지만 일본 국민들 눈에는 더 이상 철통이 아닌 종이 방패처럼 보이죠. 중국 역시 비슷합니다. 시진핑은 언론을 동원해 현무 6은 안정 파괴 무기라며 비난했지만 정작 중국 군부 내부에서는 동북부 방어망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즉, 모두가 한국의 한 발 앞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반도의 군사 지형도를 바꾼다는 건 단순히 군사적 우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정치, 외교, 심지어 경제적 힘까지 한국이 손에 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늘 한국이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조 원을 더 내라고 압박하더라도 한국은 우리에겐 현무 6이 있다는 암묵적 메시지로 맞설 수 있습니다. 동맹조차도 한국의 전략적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이 된 거죠. 현무 6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든 무기라는 거군요. 과거에는 강대국이 규칙을 만들고 한국은 따라가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터로 불렸지만 지금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현무 6 공개 이후 가장 극적으로 바뀐 건 바로 한국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과연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략 무기를 가져야 하는가? 라는 논쟁이 늘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독자 핵무장 혹은 독자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충돌해왔죠. 그런데 이번 현무 6선언이 나온 뒤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적어도 안보 문제에서는 현무 6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은 이제는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가 아니라 한국형 억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야당조차 현무 6은 초당적으로 지켜내야 할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정치권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60%대였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76%가 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무 6 발표 이후에는 SNS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종전 무기가 있다는 자부심 어린 글들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50대 직장인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전쟁 세대였고 나는 냉전 세대였지만 내 아들은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세대가 됐다. 이처럼 현무육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세대 간 기억을 잇는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군 내부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한국군은 늘 방어 중심 교리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무6을 공개한 직후 전쟁 개념이 바뀌었다. 이제는 선제 억제와 즉각 종결의 시대다라는 문구를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 장교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우리도 미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은 우리가 가진 무기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그 자부심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예컨대 보수적 경제계 인사들은 이 무기가 중국이나 일본을 과도하게 자극해 경제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의 관광 금지, K 콘텐츠 차단 같은 조치를 취했었죠. 혹시 현무6 때문에 또 다른 보복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 우려가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사드 배치 당시에는 한국이 미국의 결정에 따라간 입장이었지만 현무6은 순수하게 한국의 독자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당시와 달리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공급망을 사실상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시도하면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오히려 한국이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위치에 선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는 괜히 강대국을 자극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컸다면 지금은 이제는 우리도 맞설 수 있다는 분위기가 훨씬 강합니다. 특히 60에서 70대 세대의 변화가 인상적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이 가난하고 약했던 시절을 기억하는데 지금은 손주들에게 대한민국은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국가 정체성의 전환이라 할 만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겉으로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실제 내부 반응은 충격과 위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무6의 사거리가 베이징, 상하이, 텐진, 칭다오 등 중국의 핵심 도시를 완전히 커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부 연안은 중국 경제와 군사력의 심장부죠. 중국군 전략사령부가 급히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중국은 늘 미국과 러시아의 무기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한국의 등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처음엔 한국의 도발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곧 보도를 축소하고 논조를 바꿨죠. 현무6은 실제로 위협이 아니다. 중국은 더 강하다라는 식으로 억지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내부 동요를 감추려는 태도입니다. 진짜 강하다면 왜 그렇게 서둘러 의미를 축소하려 했을까요? 오히려 그 자체가 불안의 반증입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입니다. 일부는 한국의 미사일은 북한용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려 했지만 정작 군 내부 자료에서는 현무6이 발사될 경우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대응할 수 없다는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아직 극초음속 기술을 완벽히 안정화하지 못했습니다. DF-17을 홍보하긴 했지만 실제 실전 배치가 제한적이고 성공률도 의문투성이입니다. 반면 한국은 짧은 기간에 실용적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중국 군부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군사적 대응, 외교적 압박, 경제 보복. 저는 군사적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이미 압도적인 정밀 타격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외교적 압박은 시도할 수 있겠죠. 동북아 불안정 책임은 한국에 있다라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미국, 유럽, 나토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의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남는 건 경제 보복인데 여기서도 중국은 과거 사드 보복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한국은 타격을 입었지만 동시에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강화해 중국을 압도하게 됐습니다. 만약 다시 보복을 시도하면 이번에는 중국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을 괴롭히다간 오히려 우리가 고립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갈등, 경제 침체, 청년 실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정면 충돌을 선택하는 건 자멸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움직이자니 손해가 커지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현무6은 단순히 군사기술이 아니라 중국을 전략적 딜레마에 몰아넣는 카드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겉으로 중국은 강하다고 외쳐도 내부적으로는 불안과 초조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가 한국 미사일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중국 지도부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떠올릴 악몽일 겁니다. 현무 6 발표 직후 가장 큰 충격에 빠진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미국산 이지스 시스템과 SM 계열 요격 미사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신화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현무6을 공개하자 그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도쿄는 이제 무방비 상태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기시바 시게루 총리는 긴급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지만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그렇게 퍼부었는데 결국 아무 쓸모가 없었다라는 분노를 드러냈고 정치권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충격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위기로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늘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라고 여론을 주입해왔는데 이번엔 정반대 상황이 된 겁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 앞에서 무방비임이 드러난 것이죠. 게다가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등 일본의 핵심 도시들이 모두 현무6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신문 사설에서는 우리는 이제 한국 눈치를 봐야 하는가? 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일본 정치권의 반응이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여전히 미일 동맹 강화를 외치며 미국 무기 수입을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이제는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실상 일본판 현무 개발론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기술적, 재정적으로 그럴 여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자체 연구보다는 미국 의존에 치중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한국 수준의 미사일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 엔화 약세, 산업 경쟁력 하락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릴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기시바 총리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공언했죠.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돈만 쓰고 실질적 효과는 없다라는 회의론이 확산된 겁니다. 반면 한국은 현무6 하나로 전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일본은 같은 무기 이슈로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된 겁니다. 이 대비가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일본 언론이 특히 주목한 건 한국은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공격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는 점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이제 방패가 아니라 창을 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방패를 두껍게 해도 상대가 창을 들고 달려오면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일본이 느끼는 무력감을 정확히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일본이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자체적인 무기 개발, 미국 의존 심화,
혹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저는 세 번째 길, 즉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일본 정치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정치적 반감이 워낙 깊습니다. 결국 일본은 또다시 미국 무기에 더 의존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악순환이죠. 미국 무기는 현무육을 막지 못하고 국민 불신은 더 커지고 정치적 혼란은 심화됩니다. 일본은 이미 마비 상태에 빠졌고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점점 더 전략적 우위를 굳혀나가고 있죠. 현무6의 등장은 결국 워싱턴의 펜타곤마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맹국의 무기를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방어망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펜타곤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현존하는 어떤 방어망도 현무6을 막아낼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분석이 아니라 사실상 워싱턴이 동맹국 한국의 독자적 우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미국이 스스로 쓰게 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이 워싱턴에 주는 충격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동북아 안보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해왔죠. 일본을 통해 후방을 구축하고 한국에는 해구산을 제공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무 6선언으로 미국의 전략 구도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미국의 우산이 없어도 스스로 억지력을 가지게 되었고 오히려 미국의 방패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미국 언론은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수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동맹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현무6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진 군사적 신화를 깨뜨렸다고 평가했죠. 미국이 한 번도 인정하지 않던 약점을 한국이 드러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일부 미국 전략가들은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간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동맹국이 지나치게 독자적인 억지력을 가지면 미국의 전략적 지위가 약화된다는 우려죠. 실제로 미국 내 일부 싱크탱크는 한국의 무기 발전이 미국을 곤란하게 만든다 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자존심 문제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미국의 패권에 타격을 주는 걸까요? 저는 실제 타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동안 일본과 한국을 자신들의 전략에 맞춰 움직이는 말판의 말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무6 이후 한국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주체적인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나토까지 한국 무기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미국을 오해해 직접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한국을 억제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억지와 압박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무역 협상에서 현무육을 지렛대로 삼아 압박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한국을 밀어내면 오히려 한국이 유럽, 중동, 심지어 러시아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타곤이 쓴소리와 동시에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낸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불편해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억지 전략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죠. 이것은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어떻게든 한국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과 대등 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나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무6은 단순히 한반도 안보를 넘어 글로벌 억지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나토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전략 체계를 구축해왔고 아시아는 그저 관심권 밖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현무6은 이러한 전통적 사고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유럽 각국이 앞으로 한국과의 군사 및 기술 협력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의 전략연구소는 이번 현무6 공개 직후 긴급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단순 방어를 넘어 공격적 억지 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나토와 유럽의 방위 전략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서울은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유럽이 주목하는 독립적 전략 파트너로 떠오른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까봐 조심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최근 회의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가진 기술과 전략적 위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한국은 이제 기술과 전략을 무기로 글로벌 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나토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의 미사일이 너무 빠르게 발전해 유럽과 나토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수는 한국과 협력하면 아시아와 유럽 간 전략적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현무6 하나로 유럽 내에서도 논쟁과 관심이 동시에 폭발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군사적 평가를 넘어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나토와 협력한다면 유럽은 중국의 압력에 맞서면서 동시에 한국의 첨단 미사일 기술과 방위 산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경제적 외교적 기회까지 확장되는 상황이죠. 흥미로운 건 러시아까지도 한국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푸틴 정부는 최근 동방경제 포럼에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분석하며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동북아와 유럽 사이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셈입니다. 현무 6 발표 이후 한국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한 건 단순한 금융 현상이 아니라 전략적 가치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화,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기업들의 주가는 발표 직후 일제히 10에서 15% 급등했고 일부 소형 방산주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미사일 한 발의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전략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장기적 수익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주가는 현무6 관련 부문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억지력 제공사로서의 상징적 평가가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월스트리트와 유럽 증권사들도 한국 방위산업을 아시아의 테슬라라며 언급했습니다. 기술력과 전략적 영향력이 결합되면 금융시장에서도 즉각적인 가치 반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현무 6공개가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투자자 심리가 안정되면서 방산 관련 자금이 기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인공지능 센서, 탄도 제어 시스템, 극초음속 기술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죠. 현무 6 하나가 단순 무기를 넘어 기술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논쟁거리를 던지자면 일부 경제 전문가는 방위산업 주식 폭등이 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즉, 단기적 과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지적은 일면 맞습니다. 하지만 현무 6의 전략적 의미와 글로벌 수요를 감안하면 장기적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미 중동, 유럽, 동남아 국가들에서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가능성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국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이를 빠르게 반영한 것이죠. 실제로 외신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도 이제는 한국의 방위 기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현무 6 하나가 한국 경제와 산업 구조에도 장기적 파급력을 가진 셈이죠. 또한 현무6은 단순히 기술과 산업적 성과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에게도 자부심을 제공합니다. 투자자와 시민 모두가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공유하면서 경제적 자신감과 국가적 자부심이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현무 6 발표는 한국 방위산업 주가 폭등과 함께 기술 투자 촉진, 글로벌 전략적 위상 상승, 그리고 국민 경제 심리 강화라는 복합적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무기 공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긍정적 파급을 가져온 전략적 이벤트인 셈입니다. 현무6 등장 이후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전략적 독점력입니다. 과거에는 핵억지력을 포함한 장거리 타격 능력에서 사실상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빅3로 군림했고 한국은 항상 그 하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무6이 실전급 성능을 갖추면서 한국은 이 독점 구도를 깨뜨렸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동북아에서 단독으로 전략적 우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서울이 가진 역량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특히 미국 전략가들의 보고서를 보면 현무6은 단순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동북아에서 모든 억지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그저 미국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역할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미국이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전략을 설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그는 현무6 발표 이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압박을 시도했지만 동시에 한국이 가진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이 사실상 한국을 견제하기보다 협력해야 하는 위치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이 독점적 억지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그렇다면 과거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독점하던 전략적 억지력이 이제 한국까지 포함된 빅4로 확장된 셈인가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 장거리 타격 능력, 정밀 타격, 극초음속 돌파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우산에 의존하지 않아도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에게 실질적 압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독점적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4개로 늘어난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기술적 우위나 속도면에서 미국을 부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미국과 달리 일본은 기술적 한계 때문에 대응이 어렵고 중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죠. 맞습니다. 일본은 이제 미국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한국과 직접 대치할 수 없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억지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전략적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는 곧 한국이 이전과 달리 단순히 보호받는 위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전략을 통제할 수 있는 주도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건으로 미국도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동맹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걸 경계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역량 없이는 미국도 동북아에서 안정적 전략을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북한, 중국, 일본 모두 한국의 전략적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기존 계산대로 움직였다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하며 전략적 압박을 행사해왔지만 현무6 앞에서는 그 어떤 도발도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일본 역시 이지스와 사드에 의존하며 한국을 견제해왔지만 현무육의 극초음속과 변칙 궤적을 고려하면 전통적 계산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기시바 총리와 일본 군부가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사실상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도쿄와 요코하마 같은 핵심 도시가 직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현무6의 사거리와 정밀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실제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고위 전략가들은 한국의 미사일은 북한용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무6은 베이징, 상하이,
텐진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만약 중국이 과거와 같은 전통적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오판으로 인해 전략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무육의 존재가 바로 이런 오판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심리적 압박과 전략적 억제력은 실제 발사 여부보다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적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자신이 받게 될 피해를 정확히 계산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현무육은 오판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가 오판할 가능성이 크면 오히려 긴장을 높이고 군사 충돌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냉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은 상호 오판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점은 맞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시 양국은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사용 가능한 능력이 있었고 상호 간 정보와 의사소통이 제한적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현무육을 통해 억제력과 정밀 제어 능력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도발해도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며 한국은 실제로 전쟁을 개시할 필요 없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상대방이 한국을 과소평가하거나 기존 계산대로 행동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북한, 중국, 일본 모두 현무육의 존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오판은 즉각적인 전략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선제 억지력을 제공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에 한국의 주도적 지위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현무육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오판을 억제하고 전략적 불확실성을 한국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을 내릴 경우 주변국은 치명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한국의 전략적 이상을 한층 강화합니다. 과거 한반도 전쟁 개념은 장기전, 보병과 포병의 대규모 충돌, 수개월간의 전략적 소목 같은 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현무육은 발사 순간 몇 분 안에 전략적 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전쟁의 정의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즉, 전쟁은 더 이상 오랜 기간의 소모적 충돌이 아니라 즉각적 종결이 가능해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전략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한국군 내부에서도 선제 억제와 즉시 타격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교들은 더 이상 방어 중심 사고에 머물지 않고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죠. 이는 심리적 억지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실제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무육이 단순히 군사적 도구를 넘어 국가 전략을 재정의했다는 겁니다. 과거 전쟁 준비는 병력 배치, 탄약 확보, 동맹국과의 협력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시간과 속도, 정밀 타격, 전략적 선택권이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즉, 한 발의 미사일이 전체 전쟁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즉각적 전쟁 종결 전략은 상대방의 긴장감을 극도로 높여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냉전 시기에도 급격한 기술적 우위가 오히려 오판과 위기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죠. 맞는 지적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양국 간 상호 파괴 능력이 거의 균등했고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오판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무육을 통해 정밀 타격과 제어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한국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실제 전쟁을 개시할 필요조차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무6 덕분에 전쟁 개념이 억제력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군사력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동하기 전에 전략적 압박을 가해 승리를 확보합니다. 이는 전쟁의 정의를 물리적 충돌에서 심리적 전략적 압박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현무육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군사 철학과 전략의 상징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동시에 전쟁을 장기적 소모전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전쟁은 이제 몇 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 된 겁니다.
현무6은 한국이 전쟁을 재정의하는 도구입니다. 과거에는 방어 중심 사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선제 억제와 즉시 종결이 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철학 자체가 바뀌고 이를 통해 한반도와 주변국 모두가 새로운 전략적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워싱턴은 이미 현무 6 발표 직후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며 동맹국 및 경쟁국들의 대응을 분석했고 유럽 나토는 한국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닌 글로벌 전략적 게임 체인저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푸틴 정부는 동방경제 포럼에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분석하며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급격히 상승했다라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평가가 아니라 한국이 러시아와 미국,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 전략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전략연구소는 현무6을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군사 기술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국제 정치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미국 역시 기존 동맹 전략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 미국은 아시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독점했지만 한국의 독자적 억지력으로 인해 이제는 한국과 협력하거나 한국의 동의를 거쳐야만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의 전략적 선택권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현무6으로 인해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언론을 통해 한국을 비난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이상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보복을 시도하면 한국의 핵심 산업,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의존하는 중국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무 6 발표로 인해 국제사회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주도적 전략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토와 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전략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국이 가진 억지력은 전통적 군사력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레버리지까지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현무6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은 이미 한국 방산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술 수출과 전략적 협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직접 규칙을 설정하고 주도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신형 미사일을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한 발의 현무6은 군사적,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모두 이제 한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적 동맹국이 아니라 국제 전략의 주도자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이번 선언의 핵심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다. 이 말은 단순한 군사적 경고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전략적 선언입니다. 동북아뿐 아니라 글로벌 전략 무대에서도 한국은 이제 독자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선언이 국내외 모두에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국민이 안보와 주권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하게 되었고, 군 내부에서는 전략적 사고와 선제 억제 철학이 강화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압도적 억지력 보유국으로 재평가하게 되었고, 미국조차 한국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제적 파급입니다. 방위산업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했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전략적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평가했습니다. 현무6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무 6기 국제질서와 전략적 계산을 재정리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독점적 억지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일본과 중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으며 유럽과 러시아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새롭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발의 미사일이 글로벌 전략의 판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정리하면 서울의 최종 선언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이며 그 힘으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전략적 안정과 억지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 한국의 독립적 주권과 전략적 주도권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순간입니다.